뉴스인 세계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연 대북 군사 옵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가? 매티스 국방장관 입에서 전멸이라는 용어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을 결국 손에 쥔 북한. 미국과 협상, 담판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담판을 통해서 얻으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진단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한일 정상 간의 통화 그리고 오늘 유엔 안보리에서도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그리고 원유 수출 금지 이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북 송유관을 잠글 수 있을 것인가? 진단하겠습니다. 두 명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김길선 전 북한 제2자연과학원 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저희가 어제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한 어제 핵실험의 수소폭탄의 구조를 입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좀 먼저 조 박사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는데 보시겠습니다. 저게 지금 핵탄두인 거죠? 예, 맨 앞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모양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대략 이제 저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저렇게 1단계, 2단계로 굳이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자폭탄입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러니까 핵이 분열할 때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가 특정한 기폭장치에서 터지면 고속으로 분열을 합니다. 이 분열하는 단계에서 열과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원자폭탄이고요. 네네. 저렇게 1단계에서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면은 자연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거의 1억도에 해당하는 온도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2단계에 들어있는 지금 중수소하고 리튬6가 들어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수소폭탄의 원리는 이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소는 수소하고 전자 하나가 있는데 예. 이중수소는 수소가 양자하고 중성자가 있고 삼중수소는 양자하고 중성자가 2개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고온에서는 각각 이중수소와 삼중수소에 양자와 중성자 하나씩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헬륨으로 전환을 하고 네. 나머지 중성자 하나는 튀어나오는 역할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핵이 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폭탄 핵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고 예. 지금 수소폭탄은 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데 여기는 거의 임계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하는 대로 폭발력을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제 그 핵실험의 전반적인 양상을 봤을 때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원자폭탄하고 수소폭탄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네네. 실제로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까지 가는데 한 7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4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것도 한참 오래전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6번째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북한의 핵실험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순 거짓말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핵실험과 관계됐을 때는 과장은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1차 때 핵폭발 실험이라고 말을 했고요. 2차 때는 위력 개선, 3차 때는 소형화, 4차 때는 이제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증폭 핵분열 실험. 쉽게 말해서 원자폭탄에 수소폭탄의 원리를 첨가를 하면 위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5차 때 핵탄두 폭발 시험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 위력이 50킬로톤 정도면 네. 원자폭탄으로는 그 정도의 위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증폭 핵 분열 실험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수소폭탄, 사용 가능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의 이번에 리춘희 아나운서가 얘기한 구구절절히 얘기한 부분들은 대부분 예. 실제 수소폭탄의 원리를 해명하는 쪽으로는 거의 근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김길선 기자님께서는 북한의 핵 개발할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정보를 그때 들으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수소폭탄 얘기도 그 과거부터 나왔었습니까? 예, 90년대 초부터 나왔습니다. 90년대 초부터요? 예. 그때부터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 예, 그때도 같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짝에 플루토늄 것도 있었고. 아, 플루토늄과 함께 그때부터 이미 예, 수소폭탄을 목표로 해서 개발이 그럼요. 시작됐었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어제 북한이 그 얘기하면서 EMP, 예, 전자기파, 예, 그러니까 예. 그 위에서 터트리면은 우리의 통신, 뭐 전력 다 무력화시키는 예, 예. 우리 군 지휘 체계까지 무력화시키는 그것에 대해서도 언급했거든요. 그 그럼요. 얘기도 받고 그거는 김정일이가 89년 10월 11일 날에 국방과군을 현지 지찰할 때 이걸 제기했어요. EMP를. 예, 예. 전자기 파괴하는 그 파장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예. 그때부터 아마 이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것이 이미 80년대, 90년대부터 EMP 또 수소폭탄 여기까지 목표를 두고서 계속 차근차근 진행되어 온 거군요. 예, 근데 이제 EMP 부분은요. 우리가 좀 더 그 깊이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폭탄 자체를 EMP용으로 개발을 시도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EMP라고 하는 이야기의 숨은 그림은 지금 사드의 요격 범위가 140에서 150km 정도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뭐 그보다 높은 GBI나 SM3 같은 경우는 뭐 더 높은 1000km 이상 고도인데 그 이야기는 만일에 사드가 성층권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을 하게 되면 그 성층권에서 EMP 기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드로 요격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EMP를 위해서 상공에 터뜨리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사실 그 숨은 그림은 사드 체계의 무력화를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드를 겨냥한 언급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EMP 제가 다시 한번 그 북한의 오늘 노동신문에 썼던 나온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30에서 100km 높이에서 폭발할 때 EMP 위력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게 사드 요격 범위죠. 사드하고 일치하는 거군요. 예, 사드가 그러니까 요격하는 고도하고. 사드의 최저 고도가 40이고 30이면 이제 패트리어트 체계로 요격을 할 텐데 그러니까 요격을 해봐야 소용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도 상공에서 폭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도 상공에서. 그래야만 이제 폭발력이 커지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상에는 큰 피해는 없다라는 이론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광범위한 지역에 전자 장치들이 심지어는 뭐 일반인들이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에 쓰이는 전자 장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첨단 무기 체계들은 상당 부분 무용지물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그 저기 북한의 풍계리 갱도 일부가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200킬로톤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갱도 일부가 무너졌다고 하니까 어제 것이 50킬로톤이 맞느냐 아니면 100킬로톤 이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정책 담당 기자이기 때문에요 이 숫자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랑 비슷하시군요. EMP 같은 것도 김정일이가 목표한 거는 어쨌든 80년대 말에 내놓은 거는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이 모든 전자, 지휘계통, 통신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끝까지 개발해 나가야 된다. 김정일의 육성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어제 발표한 그거하고 어떻게 맞물리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은 그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뭐 풍계리 무너졌다 올라도 그만큼 위력 있는 거를 쐈다는 터트렸다는 소리인데 그 구체적으로 이제 뭐 톤수요 이거는 저는 비전문 분야 그 돼서 구체적인 톤수는 결국 조 박사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갱도가 무너졌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진도계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정확한데요. 실제로 얼마만한 폭발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이 알려주기 전에는. 왜냐하면 지하에 얼마나 깊이에 또 진도가 전달하는 사이에 암석이 있거나 그러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난번이 대략 한 오차가 10킬로톤 정도로 보거든요. 참고로 킬로톤은 TNT 1000톤이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게 20킬로톤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일에 50킬로톤이다. 지금 최저로 나오는 수치가 50킬로톤이거든요. 그럼 TNT 5만 톤이죠. 그러면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킬로톤이든 100킬로톤이든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수소폭탄의 원리를 결합하지 않고서는 그 정도의 폭발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핵 선진국이 사용하는 모든 핵탄두는 수소폭탄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쓰는 가장 작은 단위가 100킬로톤 정도 수소폭탄이거든요. 토마호크 상층부에 달리는 게 이제 W80이라고 하는 핵탄두인데 이 경우가 150킬로톤입니다. 그러니까 TNT 15만 톤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50킬로톤이면은 수폭의 원리를 상당 부분 근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킬로톤이나 100킬로톤의 차이는 별로 없는 거죠. 아, 기술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50킬로톤 의미가 넘었으면 없습니다. 이미 수소폭탄이라고 그럼요. 사실상 볼 수 있는 그럼요. 것이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보다 좀 더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관적으로 궁금한 거죠. 첫 번째,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매티스 국방장관 입에서는 북한을 전멸시킬 수 있지만 원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군사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가시적인 군사적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은 아마 준비는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리비아의 카타피 뭐 지금 죽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미국의 공격이 있었거든요. 네. 그 경우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카다피의 동선을 따라서 때린 경우고 예. 두 번째는 후세인 이라크 정권과 전쟁을 할 때처럼 수개월 동안 전쟁 준비를 하는 상황이죠. 네, 네.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북한과 전면전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한반도에서 준비를 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기습적인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지도부나 쉽게 말하면 참수작전에 근접하는 작전을 구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경우도 굉장히 많은 난관이 따르죠. 예. 따라서 북한에게 군사적인 옵션이 있다, 최후의 수단이 있다라는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네. 이 김규선 기자님께서는 북한에서 내부에서 취재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 김 씨 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가 또는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하는 것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핵 개발, 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핵무기는 뭐 50년대 중반부터 들어갔으니까 그때 김일성이가 80년대에 들어와서 계속 외운 말이 있어요. 남조선 가꾼론을 외우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핵 미사일을 끝까지 개발해 나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 가꾼론이라는 게 바로 뭔가면 우리 군수 부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자주 들어요. 네. 내려오는 김일성 족속의 가꾼론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하나를 밀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김 기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모습이 자 보시죠. 국회 국방위원회인데요. 지금 국방부가 긴급 현안 보고를 국회에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장관 방미 결과와 관련하여 현안 보고를 드릴 수 있게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어제 12시 29분 과거보다 위력이 훨씬 강해진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질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심대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즉각 위기조치반을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대북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시키고 응징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오늘 새벽 육군과 공군 합동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여 동해상 목표 지점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앞으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연합 차원의
강력한 대응 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와 함께 저희 방미 관련한 주요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 보고는 장경수 정책실장 직무대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수 정책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방정책실장 직무대리 장경수 육군소장입니다.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상황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국방부 장관 방미 주요 결과 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상황평가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입니다. 어제 12시 29분경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7의 인공 지진파를 감지하였습니다. 핵실험 장소는 기상청이 발표한 위치로 판단해 볼 때 풍계리 지역이고 정확한 위치는 한미 공동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폭발 위력은 지진 규모 5.7을 고려할 때 TNT로는 약 50킬로톤 규모로 추정하며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보다 폭발 위력이 훨씬 증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세부 내용 또한 현재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핵물질은 핵 분열 및 융합 물질 등 다양한 핵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과거 1,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3, 4, 5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또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에 의한 사전 예고는 없었습니다. 주변국에 사전 통보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15시 30분경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해 핵실험 사실을 공식 발표하였고 현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준비 활동은 지속적으로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접적 지해역에서의 도발 징후 등 기타 투기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고위력의 핵탄두 및 핵위력의 제어 기술 등 핵능력 완성 단계의 핵기술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핵투발 능력 향상 노력에 이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9월 9일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핵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내부의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등 향후 국면 전환에 대비해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들의 초강력 무력 시위로 평가됩니다. 향후 북한은 국가기관 명의로 핵 강대국 반열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지속 주장하면서 기관별, 지역별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국에 대해 핵투발 수단 확보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강화된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 및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합참 의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성명 발표와 병행하여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핵실험에 대한 정밀 분석을 위해
핵물질 탐지 및 포집 장비를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능력을 시연하기 위해 우선 우리 군 단독으로 오늘 아침 육군 및 공군 합동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하였고 추후 타우루스 사격 훈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측과 협조해서 항모강습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국방협력 회의체 계기에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공조하고 독자적 삼축체계 조기 구축, 미사일 지침 개정 등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우리 군과 동맹의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들께서 참여하시는 훈련을 강화하고 민간 대비 시설 및 장비의 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북한의 핵 위협 및 우리의 대응 능력에 대해 정확히 설명드림으로써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장관 방미 주요 결과입니다.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핵심 성과는 크게 4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국방장관 간의 소통 채널이 본격 가동되었고 핵심 동맹 현안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소위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과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을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 경제적 압박을 우선시한다는 원칙과 대북 군사적 조치 검토 시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동맹 차원에서 함께 결정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네, 국방부의 국회 현안 보고입니다. 북한이 이 핵실험에 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미사일을 또 쏠 수도 있다. 물론 7월에 이미 화성 14형을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은 또 한 번 더 고도화된 것을 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오늘 우리 군이 실시한 사격 훈련, 북한의 표적을 가상으로 상정한 표적 훈련에서 명중시켰다. 그리고 타우러스 훈련도 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전문가에게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다가요, 간론, 머리에 쓰는 가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80년대부터 아주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김일성 족속이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조선, 즉 그 족속의 말에 의하면 남조선 하나를 우리가 밀고 나가서 무력 통일을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남조선이란 저 존재가 쓰고 있는 이 갓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양반들 갓 있죠. 네네. 이 갓을 벗겨버려야지 우리가 무리 없이 대남 조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갓에는 끈이 2개인데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이라는 거예요. 네네. 김일성 족속의 이론에 따르면 이거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버리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핵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이 두 각근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 정권이 첫 단추 낄 때부터 그들의 정치적 야망이 대한민국을 수복하는 게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산화하고 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야망을 좀 버릴 수가 없는 정권이니까 그 버리는 순간에 북한 정권도 무너진다고 꼭 판단하고 있는 정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 이상 핵 미사일 도발 이건 끝까지 계속 갈 거예요. 네. 미국이 1994년도 그 북한 대화마당에 미 행정부가 나갔던 그때 그 상황을 재현하는 상황까지 올 때까지 끝까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간理論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김 기자님이 들으셨던 간론에 대해 들으셨던 때가 대략 언제쯤의 일이죠? 이거는 저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82년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비공개 부문 회의 때 네. 우리
국방과학원 과학자들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군수 생산 관계 일꾼들하고 말할 때도 그렇고 네.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에 가면요 이 각근에 관한 이 말이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한 90년대쯤까지 들으신 거죠, 그 얘기를? 그럼요. 지금도 아마 존재하고 있을걸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모두해드린 세 개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으로 이게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보시기에는 북한이 여전히 그런 그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미국과 어떤 식으로건 이제 핵카드를 손에 쥐고談判을 하게 될 때 북한이 제일 먼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그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번에 이제 북한의 발표를 보면요, 국가 핵무력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일환으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그 완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에 진전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핵 능력은 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남아 있는 건 미국이 원하는 거죠. 첫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 ICBM이죠. 그러니까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 여부는 불확실한 거고 개발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량 국가에 대해서 핵 기술을 유출하는 문제, 즉 확산이냐 비확산이냐 두 가지 카드가 남아 있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협상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핵 공격 능력, 현재 수준의 수소폭탄을 제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은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에 대한 ICBM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불량 국가에 대한 확산이라고 하는 부분, 이 두 부분 가지고는 미국과는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미국이 문제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 능력을 북한이 만일에 포기한다면, 그 다음에 비확산을 약속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협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로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한 과도적 합의론입니다. 인터림 어그리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한국의 안보적 상황과는 무관한 미국 위주의 북미 협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 과도적 합의라고 그럽니다. 합의. 예, 그러니까 북한의 기존의 과거 핵 능력은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 미래 핵은 이제 비확산,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미국까지는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그 더 이상의 ICBM 개발 포기하고 그리고 중동의 뭐 예컨대 시리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약속을 받고 과도적인 합의. 이게 우리로서 이제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불편하죠. 그래서 미국의 안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그 합의가 예컨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은 동결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면 안 되거든요. 개발이 끝났다고 봐야 되니까. 이제 어쨌든 현 상황에서 북한의 모든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거죠. 명시적으로.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과거에 누가 했던 말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 그러면 한국형 삼축 체제나 막대한 천문학적인 북핵에 대응한 비대칭 전력 확보에 돈을 투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안심은 못하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질문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그래서 지금 군사적인 옵션 이외에 가장 강도 높게 거론되는 것이 늘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의 중단,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그 기관과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아예 거래를 못하게 하는 가장 강도 높은 세컨더리 보이콧. 이 문제는 결국 다 중국이 연구한 데 있단 말입니다. 김 기자님 보시기에 중국의 이 북한과 한반도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지,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 원유 금수 같은 것에도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그저 이해관계상 요구하는 거는 저는 압축하면 하나인 것 같아요. 압록강, 두만강 개선에 미국 군대가 와 있는 꼴은 못 보겠다, 그건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가장 정확한 거예요. 미국 군대가 거기까지 들어와서 미군의 영향력이 압록강, 두만강 턱 밑에까지 가면 동북 삼성의 공산주의 컨트롤이라는 건 이건 상당히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중국이 제일 이해관계에서 정치, 군사, 외교적인 그 이해관계의 마지막 초점은 여기에 딱 걸린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쎄
원유 제재를 하겠는가 말겠는가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의 역할에 많이 달려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중국하고 북한 핵 포기를 위해서 어떤 딜을 하는가에 따라서 원유 공급을 정당에는 중단할 수도 있는 게 그게 바로 미국 외교력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모든 중국의 이해관계에 관련한 모든 조류를 다 하고 뭐 저 정권은 당신들한테 있어도 피해니까 네. 저렇게 핵장난을 하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합심해서 외교적으로 하자 이런 방향으로 진짜 간다면 가능하겠는지 모르겠는데 간다면 원유 중단은 가능하지요. 네, 제가 상식적으로 좀 네.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드는 의문이 중국의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요, 그 미국의 병력이 지금 여기 휴전선 아래까지 와 있는 것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는 것하고가 그렇게 근본적인 차이가 그렇게 큰가라는 문제하고 동북 삼성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동북 삼성이 그렇게 장악하는데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저는요, 지금 38선 있는 그 개선에 이남에 미군이 있는 거하고 네. 압록강, 두만강, 변두리까지 미군이 들어간 미군이 그 보호 영역에 들어가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 동북 삼성도 저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어도 그럭저럭 굴러가는 거예요. 제일 중국이 현재 뭐 이 경제 나가는 발전 속도를 놓고 볼 때 그 세 지역이 제일 악화돼요. 네. 동북 삼성 지역이. 그러나 만약에 이 완충지대가 없어져서 압록강, 두만강, 연안까지 미군의 보호 막 속에 다 들어간다면 이건 미군 하나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한국의 지금까지는 바다를 건너가던 자유와 바람이 국경에서 땅에서 상당히 지정학적으로도 거리가 먼 동북 삼성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압록강, 두만강 연안까지 대한민국을 정리해서 이거 북한을 정리해서 거기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면 네. 그것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문화, 의지, 이 모든 사회적, 이 모든 게 경제적 복합적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군이 나가면 그건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동북 삼성이 아마 북한 덕에 먹고 사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과 대한민국 통일돼서 미국이 보호하는 그래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 북한을 놓고 볼 때 동북 삼성을 북한이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상황도 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조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첨언하실 거 있으면 첨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국방부에서 발표한 오늘 있었던 대북 응징 훈련이라고 하는 목표물 정확히 명중시켰다고 하고 타우러스 미사일도 이제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북 제재론, 특히 이제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김정은이 항복하고 나올 거다라는 것도 좀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실제로 모든 독재자는 히틀러는 뭐 베를린의 벙커에까지 연합군이 올 때까지도 포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민을 희생을 시키더라도 권력을 유지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만일에 원유 공급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북한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북한 장마당 경제는 매우 심각한 혼돈에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이 바로 손들고 나올 거다라는 건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높지 않죠. 오히려 예.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켜서 주변국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능론, 물론 대북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는 예. 전술핵 도입론의 만능론도 또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술핵이라 하면 어쨌든 결정권은 아무리 공유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술핵이 들어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깨질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핵 주권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전술핵이 들어오면서 모든 우리의 핵 개발 능력이나 핵 논의들은 네. 사실은 잠재적으로 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술핵이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많은 카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서 모두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 따라서 대북 제재만 되면 전술핵만 들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단순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박사님 잠깐만요. 예. 그 환경부의 사드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공식 발표가 잠시 돼 있다고 하는데 몇 시라고요? 30분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30분에는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창의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법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포기를 안 했고 미국과 중국의 압박도 사실은 이제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남북 관계의 운전석에만 앉는 게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운전석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핵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우리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이 고통스럽고 미국과 중국이 고통스러운 수단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정은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권의 유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핵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권이 불안정해지고 예. 만일에 핵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북한 정권이 미래가 없다는 수단들을 개발해야죠. 그러니까 압박의 수단이 일반 경제, 인민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파급되는 게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 김정은 본인의 자연인의 생명을 포함해서 정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명백하게 줘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그거는 뭐 레짐 체인지죠. 만일에 정상적이라면 대화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러나 실제로 수소폭탄까지 개발을 하고 그것도 한국을 명시적으로 공격한다고 그러면 네. 그건 도발행위죠. 그럼 실전 배치되기 전에 막을 의무와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런 행동과 수단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타우러스, 그다음에 오늘 공격할 수단들은 네, 엄밀히 말하면 김정은의 관절을 폭격하는 시스템들입니다. 타우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실제로 타우러스 같은 경우는 오차가 3m입니다. 예. 그러면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쏘더라도 네. 정말로 김정은의 창문이 아니고 김정은이 앉은 의자까지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